안녕하세요. 나이브TV의 블랙하우 BC입니다. 이번 주 주간 최백은 21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도 결국 금요일에 주간 최백은을 업로드하겠다는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또 이렇게 늦어진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최백은 교수님께서 지난 3월 3일이니까 수요일이었군요. 예, 수요일에 방송을 하셨습니다. 예, 방송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님께서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 경제학 교수님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 깊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번 주 최백은 교수님께서는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제목은 비트코인 정체는 무엇인가? 근대 화폐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가? 네, 이런 제목의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방송 자체는 약 2시간에 달하는 긴 방송이었는데요. 작년에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는 5천만 원을 이제 훌쩍 넘어갔습니다. 네, 1비트코인에 5천만 원이 넘었죠. 2017년 연말에 2천만 원이 넘었었는데요. 네, 다시 2018년에 확 가라앉았다가 한 300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죠. 네,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기울기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이것 때문에 이것에 주는 의미를 이 최백은 교수님은 근대 화폐 시스템이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중앙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이것의 몰락으로 흐를 것이다. 새로운 대안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설명하셨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2009년인가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2008년에 아마 처음 등장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최백은 교수는 이 비트코인의 시작된 배경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설명합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부터 네,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보통 중앙은행이 갑자기 이제 신용 경색 상태라던가 아니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즉 돈이 잘 흐르지 않을 때 기준금리를 낮추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만으로 모자랄 때 국채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채권들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돈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죠. 예,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유로존, 즉 유럽 중앙은행이 되겠죠. 유럽 중앙은행, 게다가 이제 일본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까지 네,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서 화폐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된 화폐가 일반 대중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기업 등을 살리는 데 투입이 됐고 이로 인해서 개개인은 오히려 불행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이제 중앙은행에 발권력을 주었죠. 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필요 없이 채굴된 비트코인을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고 거래하면서 생기는 기록이 블록체인의 형태로 쌓여나가는 디지털 화폐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 비트코인 말고 뭐 상당히 많은 그런 암호화폐라고 이제 통상 부르죠. 암호화폐들이 시중에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수님이 또 물론 이 비트코인이 당장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매우 헷갈리게 아주 장황하게 앞에 한 4분의 3 정도를 마치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또 기존 금융화폐 시스템이 당장 파괴돼야 될 것처럼 물론 최백운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민주화되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방송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역시 경제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황당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최백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집은 이제 차압당하게 내버려 두고 이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신용도의 사람한테 돈을 아주 쉽게 빌리게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뭔가 꼬이면서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면서 갑자기 신용경색 상황이 오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미국은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일단 집이 차압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뭐 몇 개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을 살린 반민주적인 대책을 사용했다고 꼬집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최백운 교수님의 주장을 따른다면은 미국은 다음에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은행이 이 주택을 다시 차압해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금융기관과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도 재정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은 규모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더 많은 재정 지출, 화폐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화폐 가치도 그만큼 더 많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민주적이지 않은 대책을 사용했는데 화폐 가치의 하락은 더 커집니다. 둘째는 은행이 주택 차압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부실은행과 기업을 살리는 그런 충격 완화를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마도 제 예상에는 수많은 은행과 기업의 도산이 도미노로 이어져서 이것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업률이 확 뛰겠죠. 그러면 여기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돈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국의 금융위기 충격을 막는 정책이 완벽하게 적절했는지 제 자신이 평가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 최백운 교수님의 주장처럼 이게 반민주적인 정책이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었던 정책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 부분만 얘기를 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최백운 교수께서 미국의 티파티 운동이 이 양적 완화를 통한 시민 재산권 침해와 일부 금융기관과 기업만 살리는 반민주성에 반대하는 항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민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이제 대량의 화폐 발행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 재산권의 침해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티파티 운동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보니까요. 이 월간 조선에 2010년 5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티파티 운동은 보수주의 관점답게 큰 정부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양적 완화 자체를 반대한 것도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나온 이 시위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피켓을 보면은 Taxed enough already.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네. 아니면 세금은 이미 충분하다. 네. 그러면서 티파티니까요. 이 티파티의 철자의 이니셜과 일치합니다. TEA. Taxed enough already. 네.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경기 부양 자체를 반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핵심은 이런 경기 부양을 통해서 나중에 인상될 세금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 보수주의자들답게 큰 정부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 상황으로 보면은 2009년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반발, 이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티파티 운동에 대한 해석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틀린 관점을 예로 드는 것이 과연 경제석학이라는 위명을 갖고 계신 최백운 교수님의 행동으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네,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최백운 교수님은 이 시중은행에서도 이 탈중앙화, 즉 중앙은행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이미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중은행들이 현금을 확보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을 그냥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부동산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것도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토지라던가 집, 뭐 이런 것들, 건물. 이런 것들은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을 현금화할 수 있다면은 갑자기 큰 돈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해서 그걸로 다시 또 대출을 하는, 은행은 이제 대출을 하면서 수익을 내니까요.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을 사용한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영향에서 벗어난 탈중앙화의 하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산이라는 것을 매개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상황이 잘못됐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담보.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신용대출이 아닌 거죠. 물론 신용대출도 그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신용도도 평가하고 그래서 대출된다고 하지만 자산 유동화 증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담보대출의 성격에 더 가까운데요. 이런 것을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자산 유동화의 실패 사례는 바로 미국 금융위기 시작이 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도 집을 살 수 있게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다시 차압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마구마구 대출을 해줬는데요. 그게 집값의 상승으로도 나타나고 결국 큰 사고 쳤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해가지고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해버리고요. 그게 도미노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번지게 되죠. 즉, 이 자산 유동화 증권 방식을 사용해서 하다가, 즉 탈중앙화, 최백은 교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탈중앙화를 하다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 사례라고 봐야겠죠. 이것이 탈중앙화 흐름의 하나라고 예를 든다면은 글쎄요, 과연 이것이 적절한 예를 드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간의 방송 내용에 대한 태클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최백은 교수께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요. 이 탈중앙화 그리고 이 근대 화폐 시스템에 대한 최백은 교수님의 태클, 이것은 이 최백은 교수님께서 제가 들은 건 작년부터입니다만 작년부터 주장하는 재정민주화 그리고 금융민주화, 이 사례에서는 이제 금융민주화가 되겠죠. 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탈출, 한국은행을 민주화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유가 뭐냐?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정민주화는 정부가 마음껏 재정 지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탈기재부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금융민주화라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쉽게 할 수 있게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한국은행이 적극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정부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금융민주화가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룬 탈중앙화, 즉 중앙은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 과연 기본소득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 최백은 교수님은 이 기존 화폐의 지속 불가능한 이유로 너무 많은 양의 화폐 발행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최백은 교수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통한 기본소득을 주장하셨습니까?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한다는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나 유럽의 ECB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처럼 이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지역 상품권의 형태로 개개인한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고 해도 원화 가치 하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양을 발행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미 미국, 유로, 일본이 엄청난 양의 화폐를 양적 완화를 해서 발행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것은 소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즉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시중 은행들한테 돈을 막 넣어줬는데 은행들이 이 기업이나 어디 대출할 곳이 없어서 돈이 그냥 가만히 은행에 고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찍어냈는데 실제 시중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적은 것이죠. 실제로 은행들은
국채를 매입하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즉 기준금리를 일본이나 ECB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갔는데도 시중은행의 대출이 늘지 않고 국채 매입의 형태로 자본시장으로만 돈이 흘러들어간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우리 개개인한테 직접 돈이 전달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상황에 과연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없을까요?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질 텐데 또 이런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이 있죠. 수입 물가 상승의 효과도 역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강하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괜찮을까요? 기본소득으로 돈을 줘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면 그냥 대안화폐라고 하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기존 화폐를 벗어난 대안화폐. 대안화폐가 미래에 나타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기존 화폐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대안화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대안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은 기본소득 자체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안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대안화폐의 발행량 역시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화폐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대안화폐도 걷게 되는 것은 대안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지금 이제 이 5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 자체는 아마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수많은 이제 다른 대체 암호화폐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발행량은 이제 기술적으로 늘어난다고 치고요. 이것을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면, 이때 정부의 개입이 저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네,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똑같은 양의 화폐를 나눠준다고 하면요. 그런데 이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과연 중앙은행의 영향만 벗어나면은 똑같은 양의 돈이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그것 역시 궁금합니다. 개개인이 똑같은 양을 채굴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려나요? 네, 이거는 기술적인 좀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에피소드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백운 교수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힘줘서 방송을 하셨지만, 제가 요약한 핵심 내용은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태클 거는 것도 사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최백운 교수께서 사용한 이 탈중앙화라는 단어, 이 단어 자체가 과연 잘 선정된 것일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독재로부터 벗어나서 민주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민영화 느낌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최백운 교수가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닐 거예요. 네. 민영화라는 것은 이제 공기업이 민간 기업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최백운 교수가 아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민영화의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것에 의한 결과는 이런 것일 겁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경제,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고, 또는 특정 기업, 돈 많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경제 말입니다.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정부가 굳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체 생산을 도맡는 0.1의 기업에게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걷어서 99.9의 대중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힘있는 정부여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청사진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물론 열심히 비판하고 있죠. 역시나 이번에도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약 2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최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